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2025년 11월 5일자 미주은행 리서치 보고서 중국식 이노베이션은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른바 중국식 이노베이션. 이게 과연 뭔지, 또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뭘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중국식 이노베이션,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식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민간의 어떤 시장 지향성, 이게 결합된 좀 독특한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첨단 기술 개발 이것만 딱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접근 방식이나 생태계 전체 이걸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인 거죠. 핵심 특징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강력한 산업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가 정책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잖아요.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딱 정해서 키우려고 보조금, 세금 감면, 저리융자, 심지어 토지 제공까지 진짜 전방위적인 지원을 쏟아붓습니다. 아, 정부가 직접 돈을 넣기도 한다고요?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자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정부 인도기금이라고 부르는 산업펀드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해요. 근데 그 규모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7조 7천억 위안.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00조 원이요? 와,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위안짜리 3차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이걸 또 만들었죠. 지방정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서로 기업 유치하려고 또 신산업 키우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안의성 허페이지의 허페이 모델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든 민간이든 목표로 정한 산업에 막대한 리소스가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금은 물론이고 우수한 인재나 기술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신속한 사회 구현 능력.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개선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흔히 중국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듣고 보니까 예전에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했던 혁신의 본질, 그 새로운 결합이라는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뭔가 새롭게 조합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금융 쪽을 예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결제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고요. 또 빅데이터나 AI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건 새로운 생산 방식, 그리고 엄청난 수의 네티즌을 공략하는 건 새로운 시장 개척이겠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는 건 새로운 공급원 확보, 이걸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 자체가 또 새로운 조직이 되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결합에다가 중국 특유의 국가 개입, 이게 딱 더해지는 거죠. 정부가 환경 만들어주고 기업 밀어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 혁신 연구의 대가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혁신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지속형, 효율화형, 시장 창조형. 아, 네, 기억납니다. 중국 모델은 이 모든 걸 다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복합적인 모델이네요. 자, 그러면 실제 중국의 혁신 역량,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구체적인 지표들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강점도 있겠지만 혹시 약점은 없는지. 먼저 자금력부터 좀 볼까요? 돈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나요? 우선 자금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연구개발 R&D 투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이제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왔어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구매력 평가 PPP 기준으로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R&D 비용을 썼고요. 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2.58%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 3.45%나 일본 3.44% 같은 선진국 수준에 아주 근접한 거죠. 오, 상당히 따라왔네요. 네.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 10억 달러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이 숫자도 한 150개가 넘어서 미국 다음 세계 2위입니다.
또 뭐 전정 특신이라고 해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는 정책도 있고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기술 기업들 상장하는 커청반 이것도 만들었고요. 벤처 생태계 지원에도 꽤 힘쓰고 있어요. 작은 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인재 쪽은 어떤가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압도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인재력은 정말 중국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라고 봐야죠. 연구자 수가 정규직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만 명 정도 돼요. 미국이 한 170만 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2배요. 와. 특히 그 스템 분야라고 하잖아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쪽 전공 대졸자 수가 2020년에 이미 350만 명을 넘었어요. 미국이 한 80만 명, 일본은 한 20만 명 정도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공계 비율 자체도 높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학생 중에 스템 전공 비율이 40%가 넘으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최근에는 또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들 유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미중 갈등 같은 것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국계 연구자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돈 있고 사람 있으니 당연히 연구 성과, 논문이나 특허 같은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연구 개발력 지표를 봐도 성장이 아주 눈에 띕니다. 자연과학 분야 논문 발표 수를 보면 2023년에 미국보다 2.4배나 많았어요. 2.4배나요? 네, 그리고 논문의 질을 좀 따져볼 때 보는 게 피인용 상위 10% 논문 점유율인데 이것도 2021년에서 23년 평균으로 35%가 넘어서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이죠. 대단하네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자국 논문 인용 비중이 좀 높다거나 국제 공동 연구는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아, 네.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자국 내 인용, 신의 인용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비율이 최근 좀 감소하는 추세, 2023년에는 2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야 할 필요는 있죠. 국제 특허 출원, PCT 건수도 이미 세계 1위고요.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디지털 통신이나 컴퓨터 기술 이쪽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특허 묶음, 패밀리 특허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좀 부족해요. 그런데 IT 분야에서는 그 격차를 아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이게 또 혁신의 중요한 발판이 될 텐데요. 맞습니다. 제조업 경쟁력, 이게 중국 혁신의 아주 든든한 배경이죠.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의 한 3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30%나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 수출액도 세계 1위고요. 생산 현장 자동화도 정말 빨라서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새로 도입된 산업용 로봇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쓰였어요. 와, 절반이나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화하려는 노력도 아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업 제품 수입 의존율이 2019년에는 한 14% 정도 됐는데 2024년에는 이게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자강, 이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실제 성과는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그렇죠.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기존에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기술 자립자강으로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나 뭐 운영체제, OS, 항공기 엔진처럼 해외에 많이 의존해서 자칫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들. 이걸 중국에서는 목막힘 기술, 카보즈라고 부르거든요. 아, 목막힘 기술이요. 표현이 재밌네요. 네, 이 기술들의 자립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을 보면 2018년에 딱 지목했던 35개 핵심 기술 중에서 상당수에서 그래도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성능 칩 설계라던가 OS 개발 아니면 항공기 인진 부품 국산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게 진짜 양산으로 이어지고 상용화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다른 나라나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미국의 ITIF라는 싱크탱크 평가를 보면 로봇이나 AI,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는 중국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다. 그리고 전기차, EV나 배터리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원자력 기술은 오히려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호주의 ASPI라는 곳에서는 64개 핵심 기술 중에서 거의 대부분 57개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이 높다고 좀 경고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네요. 자, 마지막 특징으로 말씀하셨던 신속한 사회 구현, 그 중국 속도라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신속한 사회 구현은요, 말 그대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엄청 빨리 흡수하고 따라해요. 모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이클을 아주 빠르게 돌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빠른 실행이랑 개선을 통해서 완성도를 확 높여가는 거죠.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군요. 네, 정부 역할도 커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범 구역을 막 지정해주거나 드론 배송이나 플라잉카 같은 적어도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신기술이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 특유의 어떤 경영 방식, 뭐랄까 위에서 딱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또 필요한 자원을 빨리 끌어모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런 속도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론적인 특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실제 산업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서 자동차랑 태양광 패널을 주목했던데 이 두 분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네, 좋은 지적이세요. 이 두 산업이 정말 중국식 이노베이션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먼저 자동차, 특히 신에너지차, NEV, 그러니까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이쪽을 볼게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ICE 기술에서는 사실 좀 뒤처져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 NEV로 확 바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정부가 구매 보조금 엄청나게 주고 충전 인프라도 막 깔아주고 이런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동화, 스마트화 이 흐름을 제대로 탄 겁니다. 단숨에 선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소위 기술 도약, 리프록에 성공한 거죠.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주 극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2022년에 중국 내 신차 판매 중에서 NEV 비중이 25%를 넘었어요. 이게 보통 대중화의 분기점, 캐즘을 돌파했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중국 로컬 브랜드 점유율이 막 치솟아서 2024년에는 65%까지 갔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자율주행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원래 IT 기술에 강점이 있던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태양광 패널은 어떤가요? 이쪽은 뭐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요. 네, 태양광 패널은 중국의 그 규모의 경제, 전략하고 수직 계열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셀, 최종 모듈 조립까지 이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공정 단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특히 2020년에 중국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그 이후로 생산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4년에는 예상 생산량이 전 세계 신규 설치 수요를 훨씬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태양전지 이쪽에서도 중국이 양산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서 당분간 이 분야 패권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높은 관세를 매기는 등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성공 사례들인데 하지만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성장 모델에 내재된 문제점이나 약점은 없을까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도전 과제들은 뭔가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하고 약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첫째는 기초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R&D 투자를 보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응용 연구나 개발 연구 이쪽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R&D 지출에서 기초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8%밖에 안 됐는데 이게 보통 15%가 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다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 비중을 8%까지 높이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0에서 1을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걸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획기적인
혁신 역량에는 이게 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혁신은 많이 하는데 이게 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고용 창출 부진, 이것도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혁신 성과들이 기대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이 워낙 높아서 이게 이미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됐고요. 왜 그런 걸까요?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고서에서는 이게 중국의 혁신이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막 만들어내는 시장 창조형 혁신보다는 기존 산업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효율화형 혁신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해요. 효율화 혁신은 자동화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기존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구 부족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잘 안 나오면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개별 기업이나 특정 분야에서는 혁신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좀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낮은 생산성 향상 문제입니다.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혁신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 국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 생산성, TFP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로 오히려 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보고서는 정부 주도로 특정 산업에 자원을 막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이 자칫하면 중복 투자나 과잉 생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딱 정해진 곳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과잉 생산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죠. 그 내권화라고 표현하던데 소모적인 과당 경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당 경쟁, 즉 내꺼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특정 분야의 정부 지원이랑 투자가 막 몰리니까 단기간에 생산 설비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고 가격 경쟁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나타나나요? 네,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2019년 대비 2024년에 중국 제조업 전체 매출은 26%나 늘었어요. 그런데 이익은 오히려 0.5% 감소했습니다. 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은 줄었다고요? 네, 특히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한 철강 같은 분야는 이 감소폭이 더 크고요. 이런 공급 과잉이 소비 부진이랑 맞물리면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고 심하면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문제가 정말 복합적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중국식 이노베이션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보고서의 SWOT 분석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도 그래서 SWOT 분석, 그러니까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미래를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점 S는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들이죠. 강력한 정부 정책 지원, 풍부한 자금과 인재 같은 리소스 동원 능력, 기술을 빨리 구현해내는 속도,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상당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약점 W로는 역시 계속 지적됐던 기초 연구 역량 부족, 그리고 혁신이 고용 창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 또 과당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지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 그리고 이게 결국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죠.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 요인으로는 역시 인공지능 AI 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을 잘 타면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잠재력이 큰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대로 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더 키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위험 요인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이 크겠죠. 네, 위협 T 요인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규제 강화, 특히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죠. 이게 가장 큰 위협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내부적인 문제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좀 위축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아, 그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국유 기업 선호한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공무원이나 국유기업 선호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분석이죠. 벤처 투자 자금 흐름도 보면 점점 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뭐랄까 관제 창업 같은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요. 2024년에 벤처 투자액 중에서 국유 자본, 그러니까 정부 관련 자금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건 실패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AI 활용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IMF 분석을 보면 중국의 AI 준비 지수가 선진국 평균보다는 낮아서 AI를 도입해도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어요. 오히려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위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식 이노베이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보고서는 현재 이 중국식 이노베이션 모델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따라가는, 특히 후발주자로서 기술을 빨리 추격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0에서 1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진짜 의미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려면 과거에 그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확 퍼졌던 것처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장 창조형 혁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활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더 키워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정부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쵸. 단순히 정부가 목표 정하고 자원 쏟아붓는 방식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좀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 위축이라던가 관제 창업 경향이 심해지는 건 분명 이 모델의 미래에 대한 좀 우려를 낳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식 이노베이션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또 여러 면을 가진 복잡한 주제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강력한 국가 주도의 힘, 빠른 성장,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이걸 외치면서 국가주도 모델을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근본적인 혁신에는 어떤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도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 잠재적인 한계를 우리가 고려할 때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뭐 적응을 하던, 경쟁을 하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산업 분야가 떠오르거나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협력 관계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기술 환경 속에서 미래를 좀 더 넓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통찰력 있는 분석과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